안녕하세요. 농업 문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운양고등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영상이니 수강 학생들만 이용이 가능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프린트 89페이지의 농업의 변화와 농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참고 영상을 무료 5개나 올려드렸고, 또 그거랑 관련된 활동지를 선생님이 뭐 이거를 일일이 걷지는 않겠지만 활동지를 PDF 형식으로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지를 보면서 이 참고 영상 5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보여주는 모든 영상들은 다 우리 내용에 포함되고 시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열심히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2분 뒤에 종이 또 울리겠네요. 이 종 울리는 것도 또 여러분 학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럼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변화와 농촌 문제. 먼저 우리 농업 활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볼 텐데요. 이 다음 단어는 1차 산업을 보고 그다음 2차 산업 공업을 볼 거고요. 이 공업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원하면서 많이 한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서비스업을 볼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교통에 대해서 볼 거예요. 모두 공간적인 관점에서 이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단어는 경제지리에 해당합니다. 1번 산업화와 농업구조 변화. 1960년대 이후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농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산업화라는 것 자체가 2, 3차 산업으로 변화했다는 거기 때문에 1차는 자연스럽게 비중이 감소하고 농경지의 면적, 경지 면적도 감소했다. 농촌 인구는 또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촌향도, 우리 도시할 때 배웠죠? 이촌향도로 인해서 농촌의 특히 청장년 인구, 한창 생산활동에 참여할 청장년 인구가 감소한다. 그럼 이 청장년들은 왜 도시로 떠나는가? 도시의 기대 소득이 더 높을 것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실제 데이터도 그렇고요. 또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에는 예를 들면 교육, 의료와 같은 생활 기반의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노동력들이 도시로 향한다. 그래서 종 치는 소리 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청장년 인구가 도시로 가기 때문에 이 농촌에는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인구가 고령화되는 게 뭐죠? 전체 인구에서 노령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는 현상이죠. 그리고 휴경지 증가, 쉬고 있는 경지가 사람들이 없으니까 농경지가 있어도 그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노는 땅들이 늘어나고 그루가리가 감소하고 경지 이용률이 감소한다. 농경지 중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농경지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루가리가 무엇이냐? 그루가리는 이따 여기서 배우겠지만 한 해에 2가지 작물을 번갈아 심는 수확 방식이다. 이모작이라고도 하며 이기작이라고도 합니다. 여름에는 벼를 재배해서 가을에 수확하고, 그러니까 봄, 여름에 이 모를 심어서 나중에 가을에 수확을 하고, 그러고 난 땅에 보리를 심어서 이듬해 봄에 가을에 벼를 수확한 다음에 보리를 다시 심어서 이듬해 봄까지 재배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그루가리라는 것은 이모작 2번 심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좁은 경지에서 토지 효율성을 최대로 높이고 수확량을 많이 올리기 위해 하는 건데 이제
최근에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구루가리는 잘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단, 경지 면적보다 농업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해서, 요것도 한번 표시해 볼게요. 가구당 경지 면적은 오히려 증가한다. 밑에 있는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농가 인구와 농가 수의 변화를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말 65세 이상의 이 노년층 비율은 증가하고 생산 연령층, 청장년층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 유소년층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농가 인구 전체를 합해봤을 때 팍팍팍팍 줄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농가 수 자체는 이렇게 그러니까 농가의 가구 수는 이렇게 되고 얘도 감소 추세인 건 확실하죠. 근데 보니까 이 경지 면적도 물론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워낙에 농가 인구가 더 빠르게 줄기 때문에 농가 1호당 경지 면적, 한 사람이 또 한 가구가 짓는 경지 면적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농가 인구는 팍팍 줄어들고, 그다음에 경지 면적은 팍 줄어들고 농가 인구 또는 농가 수는 팍팍 줄어들기 때문에 한 가구당 농가 1호당 경지 면적은 늘어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농촌들은 기계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 또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조합을 설립하고 회사를 설립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농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농가의 소득이 증가하고 그 얘기가 아니네요. 잠시만요.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하면서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했다. 이제는 쌀밥에 간장만 비벼 먹어도 사람들이 만족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쌀과 맹류, 이런 곡물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채소, 과일, 특용작물과 같은 것에 대한 이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식량작물 말고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상업용 작물들의 재배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재배가 되냐면 시설 재배 증가. 시설 재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에서 재배를 하는 거고 이런 채소나 특용 작물들을 재배하고 우리 김포 근처에서도 이런 시설 작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 공장 및 저장 창고 등의 농업시설 증가했다. 과거에는 이런 공유들을 벼농사 하기에만 바빴다면 이제는 이런 상업용 농업이 발달하면서 그걸 가공해서 파는 공장, 이 밭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그걸 가공해서 파는 공장, 저장해두는 창고 이런 시설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원식자재 그대로 파는 것들도 물론 여전히 많지만요. 이걸 한 번 더 가공해서 파는 종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어업 활동으로 본다면 옛날에는 이렇게 생선을 그대로 납품을 했다면은 시장에 이제는 그 어촌 옆에 가공 공장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서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가시를 바른다든지 꼬리랑 머리를 바른다든지 해서 바로 구워 먹기 편하게 세척과 내장 이런 거 다 내장 빼기 이런 걸 다 진행을 해서 진공 포장을 해서 요즘에는 간편식품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죠. 간편하게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식의 가공 공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인당 연간 농산물 소비량의 변화를 보니까 채소는 이 전반적인 살짝 줄어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상향 곡선이고 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이고 육류 여러분 좋아하는 육류, 과일 이런 것도 역시 상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죠. 쌀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1980년대에 비해서 쌀의 소비량은 50kg 정도 감소한 반면 50kg?
1인당 연간 식량 소비 변화 어마무시하네요. 어, 반면 육류와 과실 소비량은 많이 늘어났다. 우리가 쌀로 채우는 그 비중은 많이 줄어들면서 우리 식탁에서 이렇게 어, 과실류, 육류. 선생님은 특별히 과실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냉장고에 과일이 떨어지면 매우 초조한데요. 또 여러분들은 또 육류를 많이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소비하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2번으로 넘어와서 주요 작물의 생산과 소비의 변화, 이제 작물을 하나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품종 개량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질 좋은 쌀들이 많이 생기는데 영농 기술의 발달로 수확량 증대,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수확량 같은 면적이라고 해도 이제는 농법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고 해도 최근에 더 많이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생활 변화로 전체 소비량은 감소하였고 재배 면적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치만 보면 밑에 표를 보면요. 주요 곡물의 식량 자급률이라는 것은 자급률 지금 여기 100%가 있잖아요. 100%.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쌀은 거의 100% 우리나라에서 수급이 가능하다. 다른 작물들은 그럼 어떻다? 이 나머지 100%에서 떨어지는 이 갭만큼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넘치면 남는 것들은 수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쌀은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식량 작물이기 때문에 자급률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맥류 같은 경우는 보리 맥자를 씁니다. 보리 맥. 우리 맥주할 때 그 맥자도 이 보리를 발효시켜가지고 하는 거고, 밀도 소맥이라고 해서 작은 보리라고 해서 이 맥류에 해당합니다. 벼의 그루가리 작물로 벼를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럼 거기다가 보리를 심어가지고 아까 밑에서 봤었죠. 그래서 가을에 심어서 봄에 재배를 한다. 그래서 1년이 이렇게 있으면 이때 요 기간에서 요 기간 동안 가을까지 벼를 재배한다면 가을부터 다음 이듬해 봄까지 보리를 재배한다. 이걸 그루가리라고 한다. 그루가리가 가능하려면 겨울철에 이 작물이 얼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따스한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를 한다. 하지만 수익성 감소와 외국 농산물 수입의 확대 때문에 이 보리는 보니까 보리가 이 그래프가 되겠죠. 최근에는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 어,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밀렸다. 그래서 생산량이 급감하고 재배 면적도 급감하고 식량 자급률이 매우 하락했다. 맥류는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보리의 한 30% 정도 재배하고 있다. 원예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밭 원자에 심을 예자를 써서 채소나 과일 또는 여기 추가한다면 화훼 작물이 있겠죠. 그래서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하지만 이 화훼는 우리의 식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꽃을 먹지는 않으니까요. 식생활의 변화와 소득 증대로 재배 면적이 증가했다.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사는 거에서 좀 나아가서 채소나 과일 같이 우리 상차림이 굉장히 풍성해졌기 때문에 이것들의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근교에서 집약적 시설 재배를 한다. 집약적이란 말을 우리 도시할 때 배웠죠? 조방적의 반대말로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그 단위 면적 안에서 생산량을 극대화해서 조밀조밀하게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근교라는 건 뭐냐면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도시와 가까운 교외 지역, 우리가 교외 지역은 도시 밖의 지역인데 도시와 가까운 교외 지역을 근교라고 하고 가까울 근, 도시에서부터 멀리 있는 곳을 원교라고 합니다. 좀만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교통 발달로 유리한 기후 조건이 나는 요새는 과거에는 근교에서 많이 했다면 이제는 멀리 있어도 교통으로 그걸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돼서 원교에서도 원예작물을 많이 하고 있다. 축산물, 목축업과 낙농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목축업은
육류 소비 증가로 우리가 많이 기여하고 있죠. 제주도 돼지, 흑돼지 유명하죠. 그다음 대관령에서 목장 등에서 목축업을 많이 하고 있고 목축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초지 형성이 잘 돼 있어야 되니까 이런 대관령이나 제주도 같은 데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낙농업은 젖 낙자를 써서 우유 및 유제품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경기도 일대에 많이 발달했다. 왜냐하면 낙농업 같은 경우는 유제품, 우유 이런 것들은 상하기 쉬운 것들이죠. 그래서 얘는 경기도 일대에서 많이 발달한 이유는 근교에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대도시 주변에서 바로바로 공급을 해야 되지 우리가 우유를 싣고 원교에서 막 3, 4시간씩 달리고 이러면 그 사이에 우유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대도시 근처에서 낙농업이 발달하게 돼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세계대비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유럽이 이렇게 있으면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있는 곳 근처에 낙농업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미국의 동부에 대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낙농업지대가 이 미국의 대도시 근처에 발달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표를 좀 안 봤네요. 표를 보면 아까 요 표는 얘기를 했었고 보리뿐만이 아니라 전체 평균적으로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고 콩이나 옥수수, 특히 옥수수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브라질의 팜파스 아니면 미국의 옥수수지대 이런 대규모 농장에서 재배하는 것과 비교해서 가격 경쟁률이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옥수수나 콩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해당 동물의 식량 자급률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벼의 재배 면적 비율, 우리나라 전체 경지 면적을 100%로 봤을 때 이 벼가 차지하는 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채소나 그다음에 맹류는 또 말로 다 할 것 없이 맹류는 매우 매우 좁아지고 있죠. 맹류는. 그리고 과수, 특히 과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 농촌의 문제와 해결 방안 89페이지를 넘기고 9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농촌의 문제점 앞에서 어느 정도 나왔어요. 청장년 인구가 유출돼서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 그 다음에 영농의 기계화, 사람이 없으니까 기계를 들여올 수밖에 없겠죠. 그 또 기계를 살려다 보니까 농가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농가 소득 구조의 변화 보니까 도시 근로자 대비 가구 소득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의 비율은 이 비율이니까 이쪽 퍼센트를 읽어줘야 되겠죠? 점점 아래로 꽂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100을 번다면 농가에서는 한 75, 그다음에 60 이 정도밖에 못 벌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농업 소득이 이 정도고 나머지는 농업 이외의 소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농사도 짓지만 그 옆에서 펜션을 운영한다. 그럼 사실 그 소득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화를 하는데 어떻게 기계화를 하냐? 이항기, 콤바인, 트랙터 이런 것들이 다 기계인데요. 예를 들면 뭐 모를 심는 기계, 뭐 추수할 때도 이제 사람이 낫으로 하나하나 베는 게 아니라 트랙터로 쭉 이제 베는데 여러분 보니까 농업 기계화율, 논농사, 벼농사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농업의 기계화가 많이 80년대 이후에 기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기계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 농업 생산량 대비 투입된 노동량의 비율,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은 또 역설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1인당 한 명이 생산하는 농업 생산량, 기계화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 생산성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하는 농업 생산량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노동량, 기계를 쓰기 때문에 과거엔 10명이 매야됐던 그런 논을 이제는 기계 한 대와 사람 하나가 다 하기 때문에 한 명의 노동이 생산하는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복잡한 농산물 유통 구조 때문에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한다. 아까 우리 곡물 작물들도 예를 들면 옥수수 같은 것들도 외국에서 들여오는 게 훨씬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의 옥수수 지대 이런 데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산량은 많이 줄어든다고 했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중 유통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이다. 즉, 우리가 1,000원을 주고 옥수수를 사 먹으면 그 옥수수를 생산하는 사람한테는 약 600원 정도가 가고 400원은 유통업자에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유통하시는 분들, 유통을 이 농가에서 농산물을 가져와서 이런 도매시장에서 팔고 거기에서 소매시장까지 옮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통 과정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이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요즘에는 최근에 선생님이 이 가을에 무화과를 요거트에다 이렇게 섞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런 농부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는 방법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 로컬 푸드라고 해서 이렇게 김포 안에서 생산되는 게 다시 다 모여가지고 어디 뭐 가락시장이나 도매시장으로 갔다가 그 소매시장으로 다시 오면 쓸데없이 길이가 길어져가지고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컬 푸드 운동이라는 것은 장거리 운송을 하지 않는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다. 농산물 운송 과정에서 화석 연료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김포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봤더니 이 장기동에도 있고 저쪽에 풍무걸포 쪽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다음에 하나 덜 본 게 여러분 여기에 화학비료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면 환경오염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우리 자유무역협정,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확대하면은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이 낮아지죠. 그래서 국가 간의 무역이 증가하고 이 세계 무역 기구라는 것도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도 FTA 체결을 지향하는 기구예요. 이 세계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그 무역을 관리해주는 기구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역량이 증대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 설립 이후 또 자유무역협정 확대 이후에 농산물 시장도 점점 더 자유롭게 개방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 대비 가격 경쟁력이 하락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 이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수백 배 되는, 수십 배 되는 이 면적에서 옥수수 지대라고 하면 이렇게 넓은 면적에서 옥수수를 재배하는데 얼마나 넓냐면 물을 뿌리고 약을 줄 때 헬리콥터로 뿌릴 만큼 넓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곡물과 가격 경쟁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단가가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기업형으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량 자급률이 저하되면 식량 안보까지 위협을 받는다. 식량 안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경이 모두 폐쇄됐다 했을 때 어, 모두 폐쇄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식량 안보입니다. 그래서 식량 자급률을 국가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아까 그 우리 쌀 같은 경우는 거의 식량 자급률을 100% 가까이 유지하고 있죠. 어, 그래서 쌀 같은 경우는 해외 농산물에서 우리나라로 이 쌀이 들어올 때 관세를 많이 부과한다든지 해서 이 국가에서 이 쌀의 식량 자급률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량 안보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옥수수 없다고 죽진 않기 때문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식량 자급률이 낮은 걸 보아서는 식량 자급률을 굳이 국가에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작물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한 국가에서 이 식량 자급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다.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친환 농산물을 고급화하고 또
이걸 먼저 볼게요. 고급화. 그래서 농산물을 좀 더 가치를 높여서 이 수요를 유지하자는 거죠. 수요를 늘리자는 거죠. 그래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거죠. 친환경 농업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한다. 예를 들면 유기농업, 무농약 농업, 저농약 농업. 그래서 무슨 우리 초록마을 같은 이런 마트에서는 유기농 제품들만 팔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고급화의 사례로 오리농법 여러분 들어봤나요? 여기다 벼에다가 화학비료 같은 것들을 뿌려서 이 벼의 농사를 망치는 벌레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리를 풀어서 오리들이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오리쌀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비료 사용이 굉장히 적어진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그런 농업 생산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농산물을 요즘엔 유기농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급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 지리적 표시되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수행평가할 때 한번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 참고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 자료는 우리 1학기 때 봤으니까 쓱 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특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해주는 거고 요 대표적인 것들 세 가지씩 뽑아서 우리 수행평가 한번 했었었죠. 그 다음에 농산물의 브랜드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상품을 차별화한다. 이 브랜드화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지리적 표시제를 사용한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상주 곶감 같은 것도 하나의 이 고유 명사처럼 우리가 사용이 되죠. 이것도 거의 상주 곶감이라고 하면은 지리적 표시제가 사용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브랜드처럼 된 거죠. 보성 녹차처럼. 자, 그리고 동그라미, 마지막 동그라미에 지역 축제를 연다. 아, 우리가 보면은, 유기농산물 표시 제도도 있고요.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이런 마크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역시 농산물을 고급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역의 축제를 연다. 이거를 또 농산물 판매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의 독특한 장소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창의 청보리밭 축제를 열어서 축제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요. 사진 찍기 너무 예쁘겠죠. 이거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쫙 올리면은 너무 예쁜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축제와 청보리, 보리도 홍보하고 지역도 홍보하고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촌의 농업구조 및 경영의 다각화, 규모의 경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규모의 경제 한번 들어봤나요? 이 경제활동의 규모를 키워서 이득을 본다는 개념이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영농조합,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조합을 형성해서 규모, 덩치를 키워서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뭐 의성 마늘, 영농조합, 포천의 인삼이 유명하니까 인삼 재배하는 사람들이 영농조합을 형성해서 공동 행동을 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개별 농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줄어들고 단가도 떨어질 수 있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살림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까요? 여기는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는 일의 중요성만큼이나 이를 지속하게 하는 농업살림을 중요하게 여긴다. 물품 대금의 75%를 생산지에 묵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살림이라는 가게에서 소비를 하면은 꼭 75%는 바로 이 농가에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농업인들이 한살림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통을 할 때에 이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영농조합 또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이러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위탁 영농회사는 일손이 부족해지는 농가 대신에 농사일을 해주는 농업회사이다. 예를 들어 선생님 친구네 부모님께서 실제로 사과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런데 두 부부가 하세요.
근데 최근에 어머니의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이 사과를 다 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친구 아버님이 위탁 영농 회사에게 이 1년 동안 지은 사과밭을 넘겨요. 그러면 이 위탁 영농 회사에서 회사기 때문에 일손이 있잖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여기 사과밭에 있는 사과를 다 재배해 가고 그 얼마를 이 농부에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는 단 둘이 농사를 짓지만 일손이 부족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어, 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 농업을 도와달라, 농업 활동을 도와달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직접 재배하는 것보다 이 회사에게 줘야 되는 돈이 발생하긴 하지만 아이에도 그 농사를 포기할 뻔했는데 이런 위탁 영농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손이 부족할 때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농업 경영의 다각화,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거나 다각화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벼만 키웠는데 이제는 이 벼 가격이 안 좋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물 A, B, C 여러 가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가격이 폭락을 하더라도 나머지 작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가 수입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경관 농업은 농사 짓는 그 경관 자체를 세일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체험 관광을 추진한다든지 예를 들면 경남에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논을 만들어서 이 가천 다랭이 마을이라는 곳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이걸 관광지로 활용하기도 해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경관이 아니잖아요. 또는 뭐 독일 마을 해서 이렇게 산속에 독일인 마을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순천시에는 이렇게 농사를 짓는 곳에 이렇게 모자이크를 하듯이 두루미 디자인 경관 농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이 있다. 또 농산물 가공 판매한다. 아까 우리 물고기 예시에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농산물 그 자체로 판매도 하지만 그걸 가공해서 한 번 더 부가가치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음, 예를 들면 예전에는 고추 농사만 지어서 이 빨간 고추를 팔기만 했다면 이거를 요즘엔 농가에서 공장에서 분쇄를 하는데 반찬용, 김장용 해서 뭐 청양고추, 일반고추 해서 다양하게 분쇄를 해서 포장해서 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 영농 교육 실시, 정보통신 기술 활용 등 우리 이거는 선생님 참고 영상을 올려준 것 중에서 이 농산물의 고급화와 경영 다각화와 이런 것들은 제스프리 영상과 또 와이카토 이노베이션의 사례를 든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잘 하고 있는 해외의 어, 사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 영상을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 이거는 우리 프린트 90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그 뉴스 영상도 첨부해 놨으니까 그 뉴스 영상도 봐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참고 용어 해설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푸드 마일리지라는 건 뭐냐면 로컬 푸드랑 연결되는 개념인데 식품이 생산된 곳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총 이동 거리, 식품 수송으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로컬 푸드를 이용한다면 이 푸드 마일리지를 확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로컬 푸드의 정의는 아까 이야기해봤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스마트팜도 요새 좀 핫한 주제가 되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김포 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 선생님이 찾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체험 농가 얘 대박이죠. 지금 엄청 많이 컸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체험 관광 사진 한 거 한번 참고 자료로 보여주려고 한 거고,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례로 선생님이 이번에 실제로 여기 이 배추밭 그 사나이 이 서민가부에 나온 요분한테 배추를 시켜서 실제로 김장을 담아봤거든요. 배추를 단순히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절임해서
절임을 어디서 하겠어요? 당연히 이 농산물 해남 배추밭 옆에 가공 공장에서 절임을 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서 부가가치 수익을 훨씬 늘리고 있다. 그리고 또 요거 중요하겠습니다. 요거 탐구활동 자료 우리 다음 주에 오면은 인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수능 특강 자료를 같이 보고 있죠. 이렇게 답을 공개하고 수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게 뭔지를 나중에 알 수 있어야 됩니다. A, 벼 같은 경우는 얘가 벼인데 평야가 발달한 요 세 군데에서 지금 충남, 전북, 전남에서 벼 재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면적의 합을 100%로 했을 때 벼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평야지대가 우리 동고서저의 지형이기 때문에 충남, 전북, 전남 쪽이 평야가 많아서 벼 생산이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맹류는 사실 요새 별로 생산을 안 해요. B. 하지만 그나마 생산하고 있는 데가 전북, 전남 쪽이다 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C는 채소이고 D는 과수인데 제주도는 거의 채소 아니면 과수죠.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 화산 지형을 제대로 안 했지만 현무암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슝슝 빠져나가요. 이 현무암질이 투수가 잘 되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을 수가 없어서 논농사를 거의 하지 않고 벼농사를 하지 않고 주로 밭농사만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과수와 채소가 주된 이 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채소는 보니까 대소비지와 인접해 있거나 기후 조건이 유리한 경기, 강원, 제주, 경남, 전남. 그러니까 채소는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특히 강원도 밭에서 이 서울 경기에 팔기 위한 채소 재배 면적 비중이 높은 편이네요. 밭농사를 많이 하니까 강원도에서. 왜냐면 강원도에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과수는 여러분 과수 한번 볼게요. 과수는 제주와 경북이 좀 특징적으로 D가 이거죠. 특징적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경북에서는 이렇게 태백산맥이,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소우지에 해당하죠. 경북 내륙은. 근데 과일이 맛있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흐리면 안 되고 해가 쨍쨍 비쳐야 사과 같은 것의 당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경북 내륙 여기에서 과수 재배를 많이 한다. 제주도 과수 재배 감귤 같은 거 많이 하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이미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어주면 좀 마음을 편안해 하더라고요. 2016학년도 4월 교육청 모의고사 4번 문제입니다. 매우 난이도가 낮은 문제예요. 이런 영농 방식을 선택하게 된 요인을 고르시오. 마늘 파종 기계를 이용하니 작업 시간이 단축, 기계 사용을 했다.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군. 위탁 영농 회사가 벼 재배와 수확을 알아서 해준다. 이 농부는 이 벼를 심고 키우기만 한 거죠. 이거에 대한 대답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거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를 쓰고 위탁 영농 회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4번 고르고 넘어가겠습니다. 2014학년도 7월 교육청 모의고사 15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쓱 보시고요. 농가당 경지 면적이 확대되었다. 아까 처음 이 수업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 경지 면적보다 농가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거 맞죠? 경지 면적도 감소했는데 농가 수가 워낙 감소하다 보니까 한 농가당 경지 면적은 확대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영농의 기계화로 노동 생산성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휴경지가 쉬고 있는 경지가 확대되면서 농경지 이용률이 낮아졌다. 거의 같은 말이죠. 주곡 작물의 시설 재배 면적이 확대되면서 주곡 작물의 소비가 증가한 게 아니죠. 주요 곡물 예를 들면 쌀이나 보리 같은 것의 소비량은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시설 재배를 통해서 채소나 과일 같은 것의 소비량이 늘어났다고 했고 지리적 표시제로 농산물 품질 향상으로 부가가치 높아진 거 맞죠? 예를 들면 상주 곶감 같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91페이지까지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엔 공업을 할 거고 선생님이 첨부해준 그 5개의 영상 꼭꼭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